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군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육군에 할애한 화력 덕후 대한민국 육군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와 비슷한 설계를 가진 K1A1 전차를 개발하면서부터 심상치 않은 활약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소총 한 자루 없어 미군에게 증여받은 것을 사용해 싸워야만 했던 대한민국 육군은 어느새 세계 최강급의 전차인 K2 흑표를 개발해 운용하게 되었는데요. 이집트가 최근 기존에 운용하던 M1A1 전차를 M1A2 SAP 버전 3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이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K2 흑표 전차 또한 적지 않게 수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K2 흑표 전차는 이집트 육군에 수출되며 한국 방산 역사상 유례 없었던 규모의 엄청난 수출 기록을 남길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 전장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전차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전차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차의 탄생. 전차는 이미 기원전 3500년 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대 전차는 말이 이끄는 전투용 마차에 말을 조종하는 마부와 창이나 활을 쏘는 전투원이 함께 탑승하는 구조였습니다. 고대 전차는 빠르게 적진의 중앙을 돌파하거나 적 병력의 측후면으로 기습기동해 타격을 입히는 등 지금의 전차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차, 즉 튼튼한 금속 장갑으로 둘러싸인 탱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때 처음 전차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당시의 전투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전투 양상은 주로 참호전으로 흐를 때가 많았는데요. 참호전이란 참호, 즉 배수로 같은 깊고 커다란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다가오는 적을 기관총으로 제압하는 방식의 전투입니다. 그 앞에는 철조망을 깔아 적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던 전술 방식인데요. 딱 봐도 방어할 때 좋은 전술인데 다들 하고 있었던 터라 당시 단 몇 킬로미터를 진격하기 위해 수만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정말 생지옥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병사들의 피해를 좀 더 줄이면서 적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콜트 트랙터를 보고 영감을 받아 전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포장된 도로가 아닌 거친 험지를 통과하려면 견인력을 높이기 위해 큰 바퀴를 장착해야 했고 이후 무한궤도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적의 총격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장갑을 덮으면 어떨까 하는 발상이 나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발상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초기 당시에 나온 발상인데요. 이 발상을 계기로 1915년 영국에서 리틀 월리라는 최초의 전차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주행 테스트에서 실패하고 마는데요. 이 당시 탱크의 목표는 무인지대를 지나 독일군이 파놓은 참호를 넘는 것이었는데 전차가 그만 참호에 빠져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형태의 마크1 전차가 탄생했고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전차의 등장, 그리고 문제점 발견과 발전 과정. 이 당시 전차는 전차로 불리지 않고 육상 전함이라고 불렸는데요. 마크1만 보더라도 순양함처럼 전차 측면에 기관총을 달고 있었고 초기형 엔진도 해군의 견인차 엔진을 참고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등장한 영국의 마크1은 철조망과 참호를 넘나들며 독일군의 기관총 세례를 받아도 이를 거뜬히 튕겨냈습니다. 독일군은 난생 처음 보는 쇳덩이가 끼익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기관총을 쏘아도 멈추지 않고 돌격하니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게다가 그 쇳덩어리에서 기관총이 발사되며 독일군을 충격과 공포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이것은 단 9대만으로 이뤄진 결과였습니다. 와, 이렇게만 보면 엄청난 결과가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단 9대만으로 이런 성과를 보인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단 9대였다면 말입니다. 이 말인즉 영국은 처음부터 단 9대만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1916년 9월 15일 솜 전투에 처음으로 전차를 실전 투입했는데 투입된 전차는 총 49대로 이런저런 고장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전투 개시선에 도착한 전차는 32대였고 가다가 지반이 약하거나 깊은 탄공에 빠지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결국 길을 잃고 헤매다 마지막까지 전선에 도착한 전차는 단 9대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길을 헤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차 세대당 지도를 딱 한 장만 주고 나머진 얘네 따라가면 되잖아. 지도 다 나눠줄 필요 없어.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도를 가지고 있는 전차를 따라가던 전차들은 잘못 오인해서 그만 전선에서 이탈한 전차를 잘못 따라가거나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잠시 멈췄다가 주입 후 따라가려고 해도 앞에 가는 동료 전차를 놓치는 탓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첫 등장치고는 미비한 전과라고 보이겠지만 그래도 전차의 등장으로 전선을 돌파할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지상전의 패러다임은 바뀌게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독일군만 충격과 공포에 빠진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전차에 탔던 영국군 또한 새로운 지옥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콜라 이 뭐야? 그것은 바로 전차 내부에 있는 엔진에서 나오는 열기와 소음,
그리고 매연 지옥이었습니다. 당시 마크1 전차는 해치를 닫고 시동을 켠 후 30분만 지나도 전차 내부 온도가 50도를 넘을 정도로 뜨거웠고 당시 8명의 승무원들은 이 비좁은 공간에서 소음과 매연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시동을 켜면 배기가스가 천장을 통해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엔진이 전차 내부에 밀폐되지 않은 채 장착되어 있어 배기가스는 전차 내부로 누출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타는 차 안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고 배기가스가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참 끔찍하죠. 거기다가 이 당시 마크1 전차는 속도가 느린 편이었고 어느 정도의 총탄은 튕겨냈지만 장갑판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 집중 포사격을 당하기 일쑤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전차는 총탄을 막아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도 마크1을 보고 A7V 전차를 만들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이 끝이 날 무렵 프랑스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차체에 주포를 올린 형태의 전차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FT-17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전차는 총탄을 막아주는 이동식 엄폐물과 같은 역할만 했다면 이제는 이동식 엄폐물과 이동식 대포가 합쳐진 셈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FT-17은 세계 각국으로 판매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너도 나도 FT-17을 모델 삼아 전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본격적인 전차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패전국 독일은 처음으로 전쟁에 도입된 전차의 무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전차 개발에 특히 박차를 가했는데요. 독일은 전차에 더욱 빨라진 기동력을 부여하고 다른 문제점을 보완해 적의 지휘부를 점령하는 전술까지 도입해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이때 독일에서 나온 전차가 연합군을 가장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6호 전차 티거인데요. 이 무렵 티거 전차는 단 2대만으로 소련의 전차 T-34 수십여 대와 교전하여 16대를 격파하는 가공할 성과를 올렸습니다. T-34 전차 부대는 이에 두려움을 느껴 후퇴하였지만 2대의 티거 전차는 이를 추격해오며 추가로 18대를 격파하는 전설적인 전과를 올렸는데요. 당시 티거 전차는 너무나도 강력해서 소련 병사들은 이 티거 전차만 보아도 몸을 덜덜덜 떨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당시 티거 전차가 가장 좋은 전차라고 해도 연합국 미국의 M4 셔먼 전차의 전술과 소련 T-34 전차의 물량을 이겨낼 수는 없었습니다. 주력 전차라는 개념이 도래 1세대부터 지금까지를 대표하는 전차들, 제2차 세계대전은 무게와 화력에 따라 경전차, 중형전차, 중전차로 나뉘며 역할에 따라 순항전차, 구축 전차 등 무수한 전차들이 등장하는 과도기였습니다. 대전 이후 무수한 전차들을 상황별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해 모든 상황에서 적당히 사용할 수 있는 주력 전차 체계로 가기 시작합니다. 전차의 핵심 요소인 화력과 방어력, 기동력을 모두 골고루 갖춘 흔히 MBT라고 불리는 주력 전차가 등장한 것인데요. 이후로 전차를 성능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먼저 제2차 대전이 끝날 때쯤 개발된 전차로 가장 기본적인 성능의 1세대 전차, 영국의 센츄리언 전차가 최초의 1세대 전차로 평가됩니다. 그 다음 1세대 전차부터 화력과 방어력이 향상되고 컴퓨터와 야시경을 장착해 어떤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핵 방어 능력까지 갖춘 것이 2세대 전차인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M60과 독일의 레오파르트 1, 소련의 T-62가 2세대 전차에 속합니다. 이후 2.5세대라고 불리는 T-72 전차가 나왔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전차 개발에 열과성을 다한 결과 3세대 전차가 나왔는데요. 이 당시 전차를 상대하기 위한 공격 무기인 대전차 미사일과 성형 자격탄은 엄청난 발전을 일으켰고 전차포의 주요 탄환으로도 채택되어 대전차 구폭탄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신무기의 등장에 이제는 전차가 전장에서 쓸모없다는 전차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전차들은 전체적인 중장갑파로 방어력을 더욱 끌어올렸고 전장에서 정확한 포사격과 빠른 다음 목표 설정이 가능하게 해주는 헌터킬러 방식을 제대로 지원하는 장비들이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3세대 전차는 화력과 방어력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했으며 열영상 장비의 탑재를 포함해 다양한 센서들을 통합하고 디지털 탄도 계산기를 도입, 매우 정밀한 FCS를 갖추게 됨과 동시에 복합 장갑을 통해 높은 방어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전차가 걸프전에서 전설적인 실전 기록을 남긴 미국의 M1A1 에이브람스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마크 3, 4 등입니다. 이후 지금의 전차들은 3.5세대 전차들이라 불리며 더욱더 성능이 향상되었는데요. 가장 발달된 형태로 불리는 이 전차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 강화된 복합 장갑, 열화 우라늄과 개량된 텅스텐 탄심의 도입, 개선된 사격 통제 장치, 데이터 링크를 이용한 통합적 전장 관리 능력, 발전된 정비 시스템, 무인 조작 기관총 RWS 등 여러모로 최첨단화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의 포탄이 어디서 날아올지 알 수 없는 시가전을 대비해 추가로 반응 장갑을 적용하고 능동 요격 체계 APS까지 장착하는데요. 현재 3.5세대 전차들은 중장갑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중량이 50톤에서 70톤급으로 너무 무거워져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톤급에서 30톤급 경전차와 30톤급에서 40톤급의 중형 전차들이 함께 운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M1A2 SP 버전과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최신 버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K2 표전차 역시 이 3.5세대 전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각국을 대표하는 많은 전차들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지루해지는 경향이 있을 것 같아 다음번에
각국을 대표하는 전차들과 성능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전차들이 나올 텐데 역시 지상전의 왕자는 전차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실제 군복무 시절 전차병으로 근무하며 K1A1 전차를 운용했던 동료 직원을 통해 접한 이야기를 하며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저희 동료 직원이 몰았던 전차는 K1A1으로 지금 K2표 전차가 나오기 이전의 전차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정도면 최신식 전차를 탔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전차는 한 대당 전차장, 탄약수, 포수, 조종수 이렇게 4명이 한 세트로 구성됩니다. 그 당시 전차장은 보통 중사 이상의 간부들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한 소대당 전차 3대를 구성으로 한 대는 소대장이 전차장을 맡고 또 한 대는 소대 중사 이상 간부가 맡았으며 나머지 한 대는 소대 병사 중 최고참이 맡았습니다. 저희 동료 직원은 여기서 포수 직책을 맡고 있었다는데요. 포수로 뽑힌 이유가 조종도 잘했지만 그보다 포를 더 잘 쏘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조종수들은 동계훈련 때 추워도 얼굴을 내밀고 운전을 해야 하는 반면 포수는 포탑 안에서 시야만 보면 되었기 때문에 이 점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군대를 전역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이 친구가 군복무를 할 당시 전차병들은 다 간부로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 간부와 병사 비율이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 중대 병사가 2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전역을 앞둔 병사에게는 전문 하사부터 부사관 지원을 계속 권유하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좀 전차에 대해 잘 알고 쓸만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전역을 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군 생활을 통해 풍부한 운용 경험을 가진 이들이 다시 직업 군인으로 들어온다면 워낙 고가를 자랑하는 전차의 장비를 수리하는 인원으로 부족함이 없겠죠. 전차 부대는 매일 하는 주간 정비부터 월간 정비, 분기 정비, 연간 정비 등 정비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차원들도 정비를 할 줄 알아야 했던 터라 전차에 대한 공부부터 정비 공부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 전차들은 전장에서 더욱 많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를 보아 앞으로의 전장에서는 주력 전차 외에도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종류의 전차들이 조합되어 마치 공군의 스트라이크 패키지처럼 운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육군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가는 군대 중 하나인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가는 기술력을 살려 이집트의 전차 부대는 물론 레드백 차량의 차체를 이용해 미국의 OMFV 사업에서 3,500여 대의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체하는데도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그리 되면 우리 한국은 무려 54조 원의 수출 쾌거라는 이제껏 상상하지 못했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사 돋보기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